오늘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그리고 최신작이죠. 비트코인의 세계의 저자이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 5개월 전에 비트코인이 1억을 찍고 네. 한 5, 6개월 정도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치기도 하시고 재미도 없고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FOMC 금리 인하 비컷이 되면서 네. 증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요새 너무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의 패턴이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원래 반감기 끝나고 안 좋거든요. 네. 채굴자들이 던지니까 당연히 안 좋습니다. 채굴자들 생산성이 안 좋아서 요새 저는 그래서 채굴자들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는데요. 요새 채굴자들이 곡소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채굴량은 반으로 줄었는데 가격이 2배로 뛰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순수하게 채굴 시점만 보면 줄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점을 4월로 잡으면 안 되고 1월 이전으로 잡으면 뭐 조금 오른 거죠. 조금 오른 건데 이렇게 채굴자들이 힘들어야지만 결국은 다 던지고 나가고 나서 시장의 물량이 마르거든요. 그러면서 치솟아 오르죠. 작가님 그럼 과거에도 네. 그 채굴자의 곡소리가 났을 때 네. 뭔가 뭐 비트코인을 더 산다거나 아니면 음. 그때 조금 주의를 기울였다면 네. 그 뒤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나요? 그렇죠. 그거는 여태까지 반복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원래 패턴으로 따지면 10월 말에서 11월부터 가격이 좀 움직일 거예요. 근데 좀 앞당겨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니까 9월 말 보는 분들도 계시고 10월 보는 분들도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자들은 이제 비트코인 상승량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었는데 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그거는 뭐 역사가 늘 과거를 반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판단은 1월쯤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힘이 없고 맥이 빠진 상태 1월까지 간다면 네. 그러면 좀 뭔가 패턴이 많이 어긋난 거죠. 아, 그러면 좀 뭔가 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르고 오히려 패턴하고 같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소위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친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그 비트코인이 현재 그 투자 심리는 좋지 못하지만 부정적이지만 비트코인 펀더멘탈 측면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평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펀더멘탈을 어떻게 좀 정의하고 있으세요? 비트코인 펀더멘탈은 비트코인의 내부적인 요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시레이트라든가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라는 거 이제 초당 얼마나 많은 해시 파워가 비트코인 채굴에 모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이제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해시레이트는 가격의 변화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당 변화는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막 요동치는데 원래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장기적인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세가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좀 사람들이 투자 심리는 시시각각 특히 거시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파도라고 볼 수 있죠. 바닷가에 가면 밀물대나 썰물대나 파도가 있죠. 근데 파도에 속으면은 큰일 나면 물에 익사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도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들어오고 물이 나갈 때도 빠졌다 들어갔다 해서 그 파도 안에서 낚시를 한다거나 뭘 하면 물이 들어온 건지 빠진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챙겨서 나오다 보면 아까 물이 없었던 곳에 물이 잔뜩 있거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죠.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책을 많이 또 써오시고 또 좋은 메시지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세계라는 또 책을 쓰셨는데요. 그 주변 분들, 교수님들의 주변 분들은 이런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더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과거에 이런 하락장이나 횡보장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번 하락장에서는 조금 과거와 좀 다르셨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비슷하셨나요? 지금을 하락장이라고 보질 않으니까 좀 약간 생소한데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초기에 좀 과열됐었고 1억 막 뚫었을 때 좀 이제 좀 흥분을 했었죠. 이 비트코인 세계가.
근데 제 주변 지인이라고 하면 뭐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다면 아마 큰 이익을 봤으니까 괜찮을 거고요. 지금까지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 아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미세한 진폭, 그러니까 뭐 1억에 물린 분들은 이게 뭐가 미세하냐고 생각하실 텐데 비트코인 전체로 보면 되게 미세하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뭐 3천만 원대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8천만 원이니까 떨어져도 7천만 원이니까 작년에 대비해 2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20% 떨어지고 30%까지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정리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이제 본인이 감당을 못하면 크립토에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10년 전, 7년 전만 해도 저는 주변에 비트코인을 사라고 권하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2번의 불장을 제가 겪고 주변 지인들을 관찰하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이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 가능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지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좀 그 애티튜드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지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애티튜드가 엉망인 분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로 가서 굉장히 그 중독적인 그 중독성이 강한 그런 배수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차트를 들여다보고 매일 거래도 하고 하면서 어느 날은 자기가 굉장히 크게 본 것 같거든요. 자기가 전반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다 한 번에 잃어버리죠.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에 안 맞아요.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도 미안하지만 이제 안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버티죠, 기본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본질은 다른 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돈과 애티튜드는. 네. 근데 비트코인하고 다른 투자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금 투자를 할 때 금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금이 뭐 그렇게 많은 정보량이나 지식량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끝없이 공부해야 돼요. 오늘도 그 주제인데 도대체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 미국 대선을 왜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네.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비트코인 투자는 안 맞는다. 그 김승호 회장님과 대담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께서 뭐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다 이런 명언들을 날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저도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 부자가 되는 마인드,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문하죠. 젊은 친구들한테. 근데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인데 제가 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우리 나이 때 50대는 너무 늦지 않았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은퇴 시점까지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 안에 은퇴 자금을 이제 괜찮은데 넣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애티튜드를 키워라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진 않죠. 근데 워런 버핏의 부도 50대 이후에 늘어났어요. 40대까지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그게 곡선이 잘 나와 있는데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복리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송에서 대담하실 때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김승호 회장님께서 한 60개 정도 사셨다고 하고 한 번 더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한 0.5%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60개라고 하니까 이게 절대적인 개수는 많은 것 같은데 김승호 회장님의 현금성 자산에서의 비율은 작아서 그렇죠. 김승호 회장님이 비트코인을 뭐 담긴 담지만 아직 확신이 좀 덜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그 직전주에 제가 이영탁 이사장님이 옛날 그 증권 예탁원 그 이사장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장관급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인들은 장관님이라고 모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안 건 한 5년 정도 됐고요. 네. 그분이 가끔 이제 저를 불러서 인맥 넓히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다가 이제 세계 미래 포럼에 저를 불렀는데 그 주제가 바로 요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 논문이 이제 그 샤프 지수하고 비상관성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은 0.1% 미만인데 현실적으로는 10%까지 늘렸을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추구할 수 있다라고 대략의 결론을 내리는 논문을 가지고 제가 세계 미래 포럼에서 강연했거든요. 네. 그 강연이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혜족봉인가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그분은 훨씬 더 뭐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보통 김승호 회장님 같은 분들이 0.5%면 너무 적고요. 제 대략 한 2에서 10%까지 담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 0.1에서 10% 정도까지는 담아도 그 샤프 지수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MDD 같은 이렇게 가장 큰 낙폭 이런 것들도 감당할 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까지 늘려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근데 회장님은 현금성 자산의 0.5%니까 전체적으로는 0.1% 미만인 거죠. 네. 0.2%나.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자산 중. 네, 전체 자산.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중에 이제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큰 타격이 없다. 안정성. 오히려 좋다는 거죠. 좋다는 최적화되는 거죠.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를 올리게 되면은 근데 또 그 같은 연평균 수익률은 또 많이 또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저하게. 네. 포트폴리오. 근데 우리 같은 저만 해도 이제 이 10년 전에 네. 뭐 10%가 아니라 저는 진짜 올인했거든요. 올인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일 안 해도 되고 취미 생활로 시작한 게 모빅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건데 네. 돈을 안 벌잖아. 제가 모빅을 통해 갖고 네. 고생만 하지. 그럴 수 있는 건 제가 10년 전에 올인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올인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DCA도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비트코인 DCA 별로 의미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부자들이 하는 행동, 오히려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고요. 비트코인으로 큰 돈 벌고 싶진 않은데 좀 자산 가격 떨어지는 거에서 방어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진짜 뭔가 자기의 경제적 자유를 10년 후에 누리겠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매달 100만 원씩 사갖고 1년에 몇 개 사요? 맞아요. 하나도 못 사죠. 네. 0.1개 사는. 그러면 3개쯤 모으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게요. 10년 걸립니다. 10년. 10년. 가격이 요 정도라고 전제했을 때. 네.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올인을 하게 되면 네. 샤프 지수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또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태도가 또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죠. 팔게 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원망만 남죠. 딜레마네요, 이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비트코인 깨달은 지 한 5년 미만이 된 분들이 요번에 불장에 좀 많이 좀 등장하셔가지고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해봤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한테 굉장히 사인 위험합니다. 저거. 본인들은 맞아요. 그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듣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 있거든요. 그리고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잘못한 건데 꼭 그거를 남을 탓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어따 회사 돈을 잠시 투자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돈들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권할 때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다음 달에 반토막 되는 걸 견딜 수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달에 반토막 되는 걸 견뎌야 돼요. 저는 뭐 1, 2주 사이에 80%가 날아가는 거를 4번인가 3번 견뎠어요. 그때 그 기분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때 그 기분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가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막 진짜 한 달 내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된 그런 걸 경험하시고 지식도 가지신 분들도 그런 건가요? 당연하죠.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투자는 그리고 저는 올인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 제가 2018년인가 우리 가족들 쭉 모여서 우리 아내는 없었지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드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사과했어요. 아빠가 5년 전에 너희들한테 의사를 묻지 않고 너희들의 것까지 전부 아빠 걸었어. 라고 했는데 우리 애들은 뭐 둘째나 셋째는 귀뚱으로 안 듣고 막 게임에 열중하는데 우리 큰 애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좀 눈빛이 싹 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빠를 그동안 이제 불안한 생각으로 관찰한 거지. 본인들 모르니까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뭐 좀 불안했던 거지. 나는 확신이 있었지만 가족의 확신이 있었겠어요. 약간 그 IMF 때문에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좀 가족이 무너져서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참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부당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 모든 건 다 아빠 혼자 했는데 그 결과는 같이 누리든가 하면 같이 망하든가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좋으시잖아요. 지금 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만만하죠. 네. 그냥 막 발로 차면 돈 나오니까. 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뭐 10년 안에 인생을 바꾸고 뭐 몇 년 안에 바꾸고 올인은 진짜 안 되겠다. 그래도 좀 DCA 방법으로 그래도 좀 뭐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을 보고 이런 투자는 그래도 뭐 은퇴 후에 조금 뭐 풍족한 정도?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방법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괜찮을 수 있냐면 네. 시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대로 하라라는 건 아닌데 참고하시면 나이가 지금 3, 40대다. 20대는 거론하지 않을게요. 20대는 자기 돈이 없으니까. 예. 3, 40대다 그러면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다 빨리 사야 돼요. 다 사서 빚을 내라는 건 아닌데 딱 목표를 잡아야 돼요. 2배까지는 너무 욕심인 것 같고 1.5배 정도를 생각하고 다 넣은 다음에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돼요. 비트코인 지금 6개월 안에 승부 낼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팔고 올라가는 걸 구경하더라도 팔아버려야 돼요. 이게 저는 계속 팔고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심지어 올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언해서 1억 7천에 팔 거다. 근데 제가 팔다는 걸 오해하더라고. 다 파느냐? 아니요. 다 팔 수도 없어요. 제 거는 거래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거래소 안에 있는 거가 있어요. 거래소 안에 있는 것만 다 정리해서 겨울 동안 이제 또 써야 되니까. 근데 높이 목표를 잡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불장에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떨어지고 나서 팔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야.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또 이번엔 예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오를 했습니다. 2억 5천 정도 갈 건데 난 1억 7천에 팔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하지는 마라. 나는 독특한 환경이니까 당신들은 2억에 걸어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가용자산을 지금 제 말대로 하는 30, 40대가 다 걸겠다. 그러면 1억 5천에 팔 생각을 해야 돼요. 1억 5천에 팔고 뺀 다음에 다시 1억 5천 미만으로 오거든요. 몇 년에는 와요. 네. 그때 1억 5천에 사면 똑같으니까 1억까지 기다려보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배짱 테크를 한번 해야지 레벨업이 되지 이런 배짱 테크 없이 레벨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40, 50대라 뭐 40대 후반에서 50대다 뭐 제 나이다 그러면 가용자산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뭉태기 돈으로다가 한 몇 개월 넣은 다음에 아까처럼 해도 되고 그냥 버티셔도 돼요. 그냥 뭐 몇 년 버티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DCA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조금 먹는 거예요, 조금.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만약 2억 5천을 가서 아까 1억 5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려와요. 그래요? 저도 여러 번 속았어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네. 네. 1억도 깨질 거야 아마. 그 정도. 이번에 2, 3억 갔다가 한 몇 년 안에 1억도 깨질 거예요. 그때 아주 기쁘면서 들어가야죠.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작가님께서 이제 확신이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떨어져도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지식과 내공을 겸비해 두셨으니까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큰 자산운용사들이 보면 요즘에 그 비트코인 펀드 같은 거 상품들 보면 뭐 0.5%, 1%, 3%, 5% 이렇게 해서 공격적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5% 담은 상품을 구매하고 뭐 3%하고 1%하고 이런 식으로도 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내더라고요. 피델리티 같은 데서 네. 상품 출시하고 하는. 아예 그렇게 만드는구나. 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대로 한 10%가 샤프 지수까지 괜찮다고 하면 5%까지는 충분히 또 괜찮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큰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펀드를 해서 괜찮겠네요. 그렇겠죠. 예, 다 신경 안 쓰고 해주니까.